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새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정권을 매도하는 그 악습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테면 백제 의자왕의 음황탐락, 음란함과 향락에 빠졌다는 얘기죠. 은나라 주왕의 주지육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죠. 당시 군주가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게 무슨 특이사항도 아닐 것인데, 그걸 악의적으로 과장에 덧붙이면 의자왕이 삼천궁녀와 놀다 나라가 망했다는 식이 되는 거고, 당시 인구로 볼 때 삼천궁녀가 있었겠어요? 은나라 주왕은 술 연못에 고기숲을 이루며 방탕을 일삼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주나라의 정통성을 주기 위해 이런 정치적 서술 방법을 이용한 사람은 사기의 사마천이었고, 신라의 정통성을 주기 위해 이를 흉내낸 삼국사기의 김부식이었죠. 비슷한 사례가 진시황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사마천은 한나라의 정통성을 주기 위해 사기에 진시황을 매도하는 기사를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서 분서갱유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천하를 통일해 평화시대를 열고 만리장성을 쌓아 국방을 튼튼히 하며 화폐 및 도량형의 통일과 토지 사유제를 합법화시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문자를 통일해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면 그는 정말 위대한 황제였고 정치가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아방궁화 능을 크게 짓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썼다든지, 만리장성을 쌓고 법을 엄격히 집행해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든지, 분서갱유를 했다든지 하는 몇몇 과오를 과장해서 진시황을 일종의 정신병자로 모은 건 사마천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저런 살을 덧붙인 건 후세의 유생들이었죠. 심지어는 조선주의 유생들까지 진시황을 정신병자로 몰았고, 그런 흐름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가운데 어릴 때 나도 진시황이 일종의 정신병자인 줄 알았잖아요. 이에 진시황은 격분했던 겁니다. 한자 21강에서 공자가 순임금의 입을 빌려 말한 많이 활활한 저 동이족은 정말 못된 오랑캐들이다, 감히 하나라를 넘보다니 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맹자도 그에 져서 맹자 이루장에서 순임금은 저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옮겼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인이다 라고 밝힌 그 순임금이 동이족을 오랑캐라고 했겠어요? 공자의 얘기였던 거지. 동이족을 아주 치욕적인 존재로 몰았어요. 사실 그 자신도 동이족의 후예였으면서. 오늘 나는 진시황이 왜 그토록 격분해서 공자의 시경이나 서경을 비롯해 제자백가의 저서를 불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하는 분서갱유의 사건을 벌이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통일 제국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제공하는 서적이나 유생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승상 이사의 진언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에 앞서 진시황 자신이 화하족의 정통성을 피력하는 공자나 유생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사 그릇에 새겨진 글자. 1917년 감숙성의 한 종묘 유적지에서 청동기 그릇이 출토되었는데, 진공괴라는 이름의 그 제기 모양은 이렇습니다. 제기의 뚜껑과 몸체에 새겨진 일부 명문의 탁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문 가운데 붉은 선 안에 새겨진 네 글자를 따로 떼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혁사만하의 네 글자죠. 이 중 뒷부분의 만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순임금의 입을 빌려 말한 만이활하의 만이와 대칭을 이루죠. 야만스러운 하나라와 야만스러운 동이족, 공자가 동이족을 오랑캐라고 불렀다면 진공괴의 명문도 하나라를 오랑캐라고 칭했던 거예요. 이 문장이 새겨진 진공괴는 진시황의 선조인 진나라 구대왕 목공이 만든 제사 그릇입니다. 그런데 목공이 누구냐 하면 진나라를 춘추시대의 5대 강국으로 만든 춘추 5패의 한 사람이에요. 그 진목공이 남긴 혁사만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123자로 구성된 문장 중에서 해당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위대하신 조상님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하늘의 명을 받아 오임금의 자취 안에 거하셨던 12조상님은 백제의 언덕에 누워 계시다. 엄숙하게 삼가 하늘의 명을 받들어 선대 사업을 보존하고 진나라를 위해 진력하며 야만스런 하나라를 두렵게 만들었노라. 옛 글이라 좀 어렵지만은 대충 이런 뜻이 됩니다. 야만스러운 동이족이 하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공자의 만이활하를 한마디로 제압하는 혁사만하의 네 글자는 야만스러운 하나라를 두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과연 춘추 5패다운 말이 아니에요? 진목공은 왜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을까요? 그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이 문장에 우자와 하자가 보이죠? 이걸 보고 중국인들은 중국인들 나름대로 환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그동안 서양학자들로부터 전설로 취급된 하나라의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라를 가리키는 문자를 처음으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의 실존 증거를 찾아내야 하족, 하화족, 한족으로 이어지는 중국인의 뿌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진공 때의 그릇이라면
순임금의 입을 빌려 많이 활화를 말했던 공자보다도 1세기 이상 그 시기가 올라가거든요. 마침내 하나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하나를 제공해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준 이 진공괴는 지금 중국 국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마냥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진시황이 가슴에 품었던 유훈. 명문 가운데 위대하신 조상님이라고 내가 번역한 황차의 황은 여기서는 크다, 훌륭하다는 뜻의 형용사이고, 차는 또 차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한자 1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말의 조 플러스 알파, 기억나시죠? 조를 강하게 발음한 것에서 유래한 조상 조자예요. 그럼 진목공이 언급한 위대하신 조상님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였을까요? 진나라 조상 백익입니다. 우가 임금이 되기 전 홍수를 다스리라는 순임금의 명을 받아 치수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도운 친구가 바로 백익이었는데, 이 백익은 내가 한자 13강에서 재판을 할 때 해태를 사용했었다는 동이족 고요의 아들이에요. 순임금 다음에 우임금은 죽기 전 백익에게 천하를 넘겨줍니다. 이른바 선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에 반발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우임금의 아들 기였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유호씨가 불복하자 걔는 그를 토벌하기 위해 감서에서 크게 싸웠다. 쿠데타를 일으킨 기에는 감서대전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라를 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이름도 열기라고 불리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킨 기와의 싸움에서 패했던 유호씨가 누구냐? 우임금이 선양에서 임금 자리에 올랐던 백익이에요. 그런데 부왕 우임금이 세운 선양의 미덕을 걷어차고 쿠데타를 일으킨 계가 하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되면은 화하족으로 이어지는 한족의 출발이 떳떳지 못한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천은 유호씨라는 씨명으로 백익의 존재를 슬쩍 가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당치 못한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백익의 후손들은 우임금의 아들 계나 그 추종 세력이 연 하나라에 대해 원한을 갖지 않았겠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봐야 진공괴의 명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명문에서 진목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권을 탈취당하고 목숨을 잃은 백익의 이름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명문에 멱택우족,
여기서 소뚜껑 멱자와 집택자는 거주한다는 뜻의 옛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임금의 자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문구는 우임금이 백익에게 물려준 나라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각오로 살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12분의 조상님은 제집에, 곧 제의 언덕에 있다. 여기서의 제, 임금제자죠. 제는 백제 소호 김천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12명의 조상은 지금 동이족의 시조인 소호 김천씨 언덕에 있는 무덤에 누워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한 뒤에 진목공은 하늘의 명을 받들어 선대사업을 보존하고 진나라를 위해 진력하며 혁사만하, 곧 야만스러운 하나라를 두렵게 만들었노라고 당당히 선언을 했던 겁니다. 혁사만하의 만하에는 쿠데타로 연 하나라와 화하족을 경멸하는 뜻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혁사만하의 얘기를 천하를 떠돌던 공자가 어디선가 주워 듣고 이에 대응하는 만이활화의 문구를 순임금의 입을 빌려 말했던 건데, 이제는 공자의 글이나 가르침을 공부한 유생들이 12대를 절치부심해서 천하를 통일해 놓은 자신과 진나라를 만이 오랑캐 동이족, 야만스러운 동이족 운운하며 떠드는 곳에 진시황이 격분을 했던 거예요. 진시황은 혁사만하의 유훈을 가슴에 품고 자란 진목공의 혈통이었거든요. 두려워할 혁. 혁사만하의 혁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라 그런지 이를 해설한 책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갑골문은 없으니까 진공 때 사용된 진공괴의 탁본과 거기서 뽑은 글자를 보시죠. 이 글자의 오른쪽 그림은 뭘 스케치한 거였을까요? 무슨 호랑이 느낌이 드는데, 확인을 위해 봄 호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을, 호랑이를 스케치한 그림이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 중에서 세 번째 소전이 진공괴의 오른쪽 그림과 일치하네요. 진공괴의 왼쪽 그림을 살펴보죠. 가운데 원은 해를 표시한 건데, 그 위에 선 세 개와 밑에 선 세 개는 뭘 나타내려고 한 거였을까요? 문 닫힌 방이나 광 같은 데서 햇빛이 쫙 스며들어오는 모양을 그려 문틈을 표현했던 건데, 그 문틈으로라도 호랑이를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문틈으로 호랑이를 본 그림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을 나타낸 거예요.
금문도 두 번째의 진공괴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전도 대동소이하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두려워할 혁자로 정착했습니다. 불일사. 혁사만화의 사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먼저 진공괴에 새겨진 글자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건 춘추시대의 글자로 나는 불일사자로 보지만 중국 학자들은 섬길사자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불일사자로 볼 경우에 야만스러운 하나를 두렵게 했다는 뜻이 되어가지고 화하족의 후손이라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거끄럽다는 얘기죠. 하지만 불일사자는 섬길사 또는 일사자와 그 출발점이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글자는 본래 벼슬아치 이 또는 리자에서 유래한 동출자이므로 먼저 리 또는 이자부터 살펴볼까요? 왼쪽 청동기 그림은 어떤 사람이 손으로 깃발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을 간소화시킨 게 갑골문 1번이고 이걸 더 간소화시킨 게 갑골문 2번입니다. 여기엔 청동기에 없던 그 비읍자가 보이는데 이거는 깃발을 든 사람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인은 말이죠. 사냥과 정벌을 나갈 때 무리를 지어 나갔는데 깃발 든 사람은 그 무리의 리더로서 임무는 그 사람들을 말로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잡아온 수렵, 포획물을 관리하는 책임자, 곧 이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자는 사람을 부리는 불일사자, 사람들이 작업한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역사사자, 그리고 일을 보고하는 일사자의 뜻이 있어 처음엔 모두 벼슬아치 이자 하나로 그 뜻을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네 개의 글자가 분화하기 시작하는 건 소전 때 와서부터인데 우선 일사자의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보실까요? 이번에는 불일사자의 발전 과정을 좀 보실까요? 불일사자에 인변이 추가된 소전부터 일사자와 차이가 생겨나지만 소전 이전의 두 글자는 갑골문과 금문이 같습니다. 왼쪽은 진공괴에 새겨진 글자고요. 중간은 불일사자, 그리고 마지막은 일사자죠. 세 글자가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공괴의 글자를 내가 본 대로 혁사만화로 봐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랑캐 만. 혁사만화의 만자에 대해서는
한자 21강 공자와 사마천이 속였다는 제목의 한자 21강에서 자세히 강의를 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갑골문부터 보시죠. 숫자 8 비슷한 부호가 좌우로 2개 그려져 있는데 이건 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시를 스케치한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의 그 밑은 비읍자, 곧 사람의 입이고 그 위에 Y자 비슷한 부호는 혀를 그린 건데 Y자 위에 가로 작대기가 그어져 있네요. 이건 혀의 동작을 표시한 부호고 Y자 중간에 짧은 가로 작대기를 추가한 건 혀의 흔들림을 표시한 것으로 결국 이 그림은 사람이 혀를 계속 놀리고 있다,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언의 초기 글자죠. 동의족은 여기에 명주실 그림을 좌우에 배치했는데 이걸로 대체 무슨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걸까요? 이건 상대방이 혀를 올려 말을 하는데 명주실이 얽힌 것처럼 풀 수가 없다, 알아들 수가 없다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도무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글자로 만자를 만들었던 건데 이 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북쪽 초원의 날씨가 추워져 대거남하한 유목민들이었어요. 그 유목민들 가운데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 무왕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말이 안 통해 상나라의 동이족에게 만으로 인식되던 유목민 부족의 지도자 고공담보를 거룩한 핏줄을 이어받은 화하족의 중시조로 미화시킨 건 공자였고 공자를 이어받은 맹자와 사모천이 이를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고공담보의 선조는 융죽과 함께 살았던 그 유목민이고 그가 자기 부족을 이끌고 내려와 주나라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이른바 주원이라는 그 지명도 그리고 주나라라는 나라 이름도 고공담보가 남하하기 훨씬 전인 상나라 22대 왕 무종시대에 이미 같은 이름의 주나라가 존재했다는 사실 등이 갑골문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역사를 각색한 것은 동이족과 화족을 구분하는 이른바 화이지변의 개념을 확립시킨 공자였어요. 그 개념에 따라 중원 박 사람을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쪽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공자나 그 추종 세력은 한때 유목민 출신의 주나라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만자를 슬쩍 남쪽 사람들에게 돌려 남만이라 부르고 주나라 사람은 화하족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단적인 증거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세 번째 소전에 추가된 벌레 그림입니다. 이건 벌레가 아니라 뱀인데 숲이 으구어져 벌레나 뱀이 많은 남쪽 지역에 오랑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죠. 만자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자 21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하. 혁사만화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자와 사마천이 속였다는 제목의 한자 21강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길게 되풀이하지 않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골문 맨 위에 날 일자는 해를 가리키는 거고, 그 밑은 날이 너무 더워 사람이 맥 빠진 모습으로 앉아있는 때, 곧 여름철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근문에 오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그 해 때문에 더위로 팔다리가 흐느적거리는 때 여름임을 분명히 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카토 조겐이라는 일본 학자는 기우제를 지내면서 탈춤 주는 장면을 그린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설에도 비가 안 오고 태양만 내리쬐이는 여름철의 의미는 담겨져 있어요. 문제는 세 번째 춘추시대의 근문부터입니다. 중국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위는 머리혈자, 그 밑은 손으로 개간도구인 칼을 들고 발로 쟁기를 밟으며 농사를 짓는 화하족 또는 중국인의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소전에 오면 춘추시대의 근문을 이어받지만 조금 간략화되어 머리혈과 두 손, 그리고 밑은 여전히 쟁기를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자는 농사짓던 하족, 화하족, 한족, 중국인을 표시한 글자가 맞다고 강변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하자 해석에 집착을 하느냐 하면 이 글자가 화하족의 시작인 하나라와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양 학자들은 하나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설이라는 거죠. 중국인들이 주장을 하면 이렇게 반문을 해요. 하나라가 실존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상나라의 은허 같은 유적지는 발굴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문자에서 증거를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죠. 그러다가 딱 한 글자를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진공괴의 명문에 등장하는 혁사만화의 하자예요. 야만스러운 하나라를 두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죠. 그래서 혁사만화의 사자를 섬길 사자로 읽거나 혁사만화의 하자를 원숭이 노자로 바꾸거나 또는 진공괴를 만든 시기를 바꾸거나 합니다. 앞 명문 가운데 12조상님은 백제 소호 김천시의 언덕에 누워 계시다 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이걸 근거로 중국 학자들은 13대 경공서를 내놓는데 작은 부영국 시절부터 시작한 부영국부터 시작을 한 비자, 곧 진영 때부터 세어보면 9대 목공이 맞습니다. 도표에 보는 것처럼 목공설과 경공설은 이렇게 13대까지 쭉 나열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설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경공은 약한 군주였고 목공은 춘추 5패의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경공이 만들었다면은 하나라를 섬겼다, 섬길 사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드는 거고, 이 진공계를 만든 주체가 목공이 될 경우에는 강하니까 야만스러운 하나라를 두렵게 만들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공자의 만이활하를 제압하는 진공의 혁사만하, 이거를 확인한 이상 이제 우리는 진시황에 대한 이미지도 바꿔야 하고 거대 중국의 위압에 눌렸던 마음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